이 세상에는요, 이기심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많은 정도가 아니라 살면서 누구나 그런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요. 우선 소설 들려드리고요. 마치고 나서 제 생각도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바띠뇰루에 살고 있었을 때 그는 교육국의 직원이었기 때문에 아침마다 사무실로 가기 위해 합승마차를 탔다. 매일 아침 어느 젊은 처녀와 마주보는 자리에 앉아 파리 중심까지 가곤 했었는데 그는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녀는 날마다 같은 시간에 자기 가게로 가는 것이었다. 그녀는 흑진주같이 검은 눈을 가진 갈색 머리의 아가씨였는데 그녀의 얼굴빛은 상아빛으로 빛났다. 그는 그녀가 언제나 똑같은 거리의 모퉁이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그 육중한 마차를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다급한 표정을 지으며 민첩하고 맵시 있게 뛰어오곤 하였다. 그러고는 말들이 완전히 멈추기도 전에 마차의 발판 위로 잽싸게 뛰어오르곤 하였다. 약간은 헐떡이면서 안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고서는 자기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다.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 이 남자, 프랑수와 떼시에는 그녀의 얼굴이 자기의 이상형임을 느꼈다. 사람은 때때로 상대가 누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당장 미칠 듯이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 이 젊은 처녀는 사람들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마음 밑바닥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여자였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를 끈덕지게 바라보았다. 이러한 눈빛에 거북해진 그녀가 얼굴을 붉혔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는 눈을 돌리려고 애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녀에게로 다시 눈길이 가는 것이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서로를 알아보게 되었다. 마차가 10,000원일 때는 그는 그녀에게 자기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지붕 위 좌석으로 올라갔다. 이제는 그녀가 살포시 미소 지으면서 그에게 인사를 하게 되었다.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의 시선에 눈을 내리뜨고는 있지만 그녀는 이렇게 주시당하는 것이 과히 불쾌하지는 않는 듯했다. 그들은 마침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일종의 빠른 친교가 그들 사이에 이루어졌다. 하루에 30분간의 교제였다. 물론 그것이 그에게는 자기 생활에서 가장 즐거운 30분이었다. 그는 나머지의 모든 시간 동안 줄곧 그녀를 생각했다. 사무실에서의 긴 집무 시간에도 언제나 그녀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사랑하는 여자의 얼굴이 마음속에 남기는 허공에 뜬 것 같으면서도 끈질긴 모습에 사로잡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정신을 앗아가는 것이었다. 그 귀여운 여인을 완전히 소유한다는 것은 그로서는 미칠 듯한 행복이었지만 거의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이 여겨지기도 했다. 이제는 아침마다 그와 그녀는 악수를 했다. 그러면 그는 저녁 때까지 그 촉감을, 그 여인의 작은 손가락들을 살며시 누르던 기억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와 만나는 시간 이외의 모든 나머지 시간에는 합승마차에서의 그 짧은 여행을 불안스럽게 기다렸다. 일요일이면 그의 가슴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그녀 역시 그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어느 봄날 토요일, 다음 날 메종 라피드로 함께 점심 식사로 가자는 것을 허락한 것을 보면 말이다. 그녀가 먼저 와서 역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출발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녀는 눈을 내리뜨고
뺨은 창백해져서 떨고 있었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저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직한 처녀예요. 제게 약속해 준다면 당신과 함께 거기에 가겠어요. 약속해 주실 것은 저에게 저의 몸에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어떤 예의 바른 일이 아닌 것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양귀비 꽃보다 더 붉어졌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만 행복하면서도 왠지 마음속에 실망을 느꼈다. 마음속에서는 간밤에 그의 심장을 뛰게 했던 그 나름의 상상들을 억눌러야 했다. 만일 그녀의 품행이 경솔했다면 그는 확실히 그녀를 덜 사랑했을 것이다. 물론 그랬다면 그로서는 너무나 즐겁고 감미로운 데이트였을 것이다. 그가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자 그녀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당신이 나를 정말로 아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지 않는다면 전 집으로 돌아가겠어요. 그는 그녀의 팔을 다정스럽게 힘주어 잡고 이렇게 대답했다. 약속하겠소.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지요. 그녀는 마음이 놓이는 듯했고 미소를 지으면서 물었다. 그게 정말이죠? 그렇게 해주실 거죠? 맹세하죠. 그들은 기차 안에서 거의 이야기를 나눌 수 없었다. 기차 칸이 10,000원이었기 때문이다. 메종 라피드에 도착하자 그들은 세느강 쪽으로 걸어갔다. 포근한 공기가 몸과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었다. 강 위로, 나뭇잎 위로, 그리고 잔디밭 위로 쏟아지는 태양은 육체와 정신 위에 수없는 즐거움을 반사하고 있었다. 그들은 손에 손을 잡고 물속에서 무리를 지어 헤엄쳐 다니는 작은 물고기들을 쳐다보면서 높다란 둑을 따라 걸어갔다. 그들은 행복에 젖어 있었는데 마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의 지극히 큰 행복으로 인해 땅에서 몸이 붕 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아마 당신은 저를 미친 여자라고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맞죠? 왜 그렇게 생각하시오? 잘 알지도 못하는 남자와 이렇게 데이트를 한다는 것은 미치광이 같은 짓이 아니겠어요? 아니죠.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젊은 남녀의 사이에서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저로서는 어떠한 실수도 범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하다가 과오를 저지르게 되거든요. 하지만 당신도 알다시피 날마다 한 달에 매일매일 또한 1년에 매달 매달을 똑같은 일만 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저는 어머니하고 단둘이 살아요. 우리 어머니는 괴로움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지 못하세요. 내가 힘껏 즐겁게 해드리려고 하지만 언제나 잘 되는 건 아니죠. 하여튼 여기 온 건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귀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그녀는 급작스러운 몸짓으로 그에게서 벗어났다. 그러고는 불같이 화를 냈다. 오, 프랑스와 씨. 내게 맹세를 하고서 이런 경솔한 행동을 하시다니요.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지만 그들은 말없이 메종 라피드 쪽으로 되돌아왔다. 그리고 뿌띠 아브르에서 점심을 먹었다. 그 집은 단층이었는데 물가에 있는 거대한 네구르의 포플라 나무 밑에 가려져 있었다. 햇볕과 백포도주 약간, 그리고 나란히 앉아있음으로 해서 느껴지는 설레임. 이런 것들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만들었고 숨쉬기도 힘들어 말없이 있게 하였다. 하지만 커피를 마시고 나자 왠지 즐거움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래서 세느강을 가로질러 그들은 강을 따라서 프레트 마을 쪽으로 다시 걸었다. 그가 물었다. 이제서야 묻게 되는군요.
이름이 뭔가요? 루이지예요. 그는 루이즈라는 이름을 되풀이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긴 곡선을 그리고 있는 강은 멀리 물속에 거꾸로 비치는 몇 채의 하얀 집들에 닿아 있었다. 젊은 처녀는 시골식으로 커다란 꽃다발을 만들었다. 그는 방금 풀밭에 풀어진 어린 망아지처럼 기쁨에 취하고 들떠 노래를 불렀다. 그들의 왼쪽에는 포도나무가 심어진 작은 언덕이 강을 끼고 있었고 프랑스와가 발걸음을 멈추고 놀라움으로 외쳤다. 오, 저것 좀 보세요. 포도밭이 끝나는 곳에 이어 온 언덕이 라일락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것은 정말 보랏빛 숲이었다. 대지 위에 펼쳐진 일종의 커다란 용단은 거기에서 2, 3km나 되는 마을에까지 이어져 있었다. 그녀 역시 감동에 사로잡혀 그대로 서 있었다. 너무도 아름다워요. 들판을 가로질러 그들은 그 이상한 언덕 쪽으로 달려갔다. 이 언덕은 해마다 파리 한가운데서 여자 행상인들의 작은 수레 속에 실려 다니는 라일락 꽃을 모두 제공해 두고 있었다. 좁은 오솔길을 지나 자그마한 숲속의 빈터에 다다랐다. 꿀벌떼들이 그들 위에서 윙윙거렸고 부드러운 바람이 그들의 귓가를 스쳐갔다. 그리고 태양은 꽃이 흐드러진 길다란 언덕 위에 내리쬐고 있었다. 이 가장 아름다운 숲은 강렬한 향기를, 꽃의 향기를 풍기고 있었다. 그러자 아주 자연스럽게 그들은 서로 껴안았다. 풀밭에 누운 채 키스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고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그녀는 두 눈을 감은 채 그의 품 안에 안겨서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성을 잃고 정열적인 기다림 속에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마비가 되어 그를 미친 듯이 부둥켜 안고 있었다. 그렇게 진한 포옹과 키스가 오가다 불현듯 그녀는 커다란 불안을 느끼며 깨어났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고통으로 신음하면서 울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달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녀는 당장 떠나고 싶어 했고 돌아가고 싶어 했으며 속히 집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성큼성큼 걸으면서 같은 말만 되풀이했다. 이를 어쩌지? 어쩌면 좋지? 그는 쫓아가며 그녀에게 말했다. 루이즈, 잠시만 기다려줘요. 루이즈. 그녀의 얼굴은 붉어지고 눈은 움푹 들어가 있었다. 파리역에 도착하자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헤어졌다. 다음 날 합승마차 속에서 그녀를 만났을 때 그에게는 그녀가 변한 것처럼 보였고 야윈 듯했다. 그녀가 말했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큰 거리에서 내려요. 길 위에 그들만 있게 되자 그녀가 말했다. 우린 이제 작별이에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당신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를 졌거든요. 저는 죄를 진 거예요. 더 이상 그러지 않을 거고요.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대한 욕정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면서 그녀에게 애원하고 간청했다. 그는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 사랑에 몸을 맡기고 그녀를 전부 갖고 싶은 욕구에 정말이지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완강하게 대답했다.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자 그는 더욱 흥분하였다. 그는 그녀와 결혼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에게서 떠나갔다. 일주일 동안 그는 그녀를 보지 못했다. 만날 수가 없었다. 그녀의 집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졌다. 9일째 되는 날 저녁, 누군가 그의 집에 초인종을 눌렀다. 그가 문을 열러 나갔더니 뜻밖에도 그녀가 서 있었다. 그녀가 그의 품속으로 세차게 뛰어들었다. 그렇게 그 둘은 석 달 동안 함께 지냈다. 그가 그녀에 대해 실증이 나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자기가 임신했다는 것을 그에게 말했다. 그러자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한 가지 생각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여자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었다.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몰랐고 여자의 뱃속에서 자라나는 그 어린 아이에 대해 오직 공포로 인해 안절부절 못한 마음이 들었다. 그는 최후의 결심을 했다. 어느 날 밤 홀로 이사를 해서 자취를 감춰버린 것이다. 충격이 너무나 심한 나머지 그녀는 자기를 그렇게 버린 그 사람을 다시는 찾지 않았다. 그저 자기 어머니의 무릎에 달려들어 자기의 불행을 고백했다. 그리고 몇 달 후에 그녀는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남자아이를 분만했다. 세월이 흘러 수년이 흘렀다. 프랑수와 떼시에는 그의 생활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남이 없이 나이를 먹었다. 그는 희망도 기대도 없이 단조롭고 활기 없는 그러한 생활을 계속했다.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똑같은 거리를 따라 걷고 똑같은 건물에서 똑같은 문을 지나며 똑같은 의자에 앉아 똑같은 일을 수행하였다. 그는 세상에서 오로지 혼자였다. 쌀쌀한 동료들 사이에서 혼자였고 그의 거처 방에서도 혼자였다. 그는 노후를 위해서 한 달에 100프랑을 저축하였다. 일요일마다 우아한 사람들과 그 일행들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기 위해 샹젤리제 거리를 산책하곤 하였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아침 우연히 다른 길을 따라 걷다가 몽소 공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청명한 여름날의 아침이었다. 어린애 보는 하녀들과 엄마들이 가로수 길가에 앉아 자기 앞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수와 떼시의 몸이 떨려왔다. 한 부인이 두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가고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와 4살쯤 난 어린 계집 아이를 데리고 가는 부인은 바로 그녀였다. 그는 그러고도 100보쯤 더 걸어갔지만 숨이 막혀서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녀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자 그는 다시 일어나 그녀를 한 번 더 보려고 했다. 사내 아이는 매우 얌전하게 있는데 반해 그 곁에 있는 계집 아이는 흙으로 장난을 하고 있었다. 분명 그 여자였다. 그녀는 부인으로서의 단정한 모습과 수수한 옷차림, 당당하고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감히 다가가지는 못하고 멀찍이 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사내 아이가 고개를 쳐들었다. 프랑수아는 전율을 느꼈다. 그 아이는 틀림없이 자기 아들인 것이다. 어렸을 적 찍은 사진 속에 자기 자신과 너무나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무 뒤에 숨었다. 그녀를 따라가기 위해 그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그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도 그 아이에 대한 생각이 그를 애타게 하였다. 자기의 아들,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면, 한 번만 안아볼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그런 욕망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그녀의 집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녀가 이웃의 한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품행이 신중한 신사로서 고통에 빠져 있던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던 것이다. 그녀의 과오를 알고 또 그것을 용서한 그 남자는 아이가 프랑스와 떼시의 아이라는 것조차 알고 있었다. 그는 일요일마다 몽소 공원에 다시 갔다. 그리고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럴 적마다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싶고
그 아이에게 키스를 퍼붓고 싶고 그 아이를 데려가고 싶고 심지어 훔쳐가고 싶은 듯한 미칠 듯한 갈망에 사로잡히는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사랑도 없는 노총각의 비참한 고독 속에서 무섭게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 후회와 갈망, 질투, 그리고 신이 인간의 마음에 심어놓은 자신의 자식을 사랑하고 싶어 미칠 듯한 욕구에서 생겨난 아버지의 그 애정 때문에 찢어질 듯이 무서운 고통에 사로잡혔다. 마침내 그는 가망이 없는 시도를 해보자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가 공원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혹시 저를 알아보시지 못하겠습니까? 그녀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녀는 너무나 놀라 질겁을 하며 공포에 질려 고함을 지르면서 두 아이의 손을 잡아 자기 뒤로 끌어당기며 쏜살같이 달아나 버렸다. 그는 집에 돌아와 고통 속에서 울었다. 몇 달의 시간이 또 흘러갔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그러나 그는 밤낮으로 괴로워졌다. 자기 아들을 껴안기 위해서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살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대담한 짓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편지를 썼다. 하지만 수십 통의 편지를 보낸 후에도 그녀는 전혀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번엔 정말 가망이 없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몇 마디를 적은 짧은 편지를 그녀의 남편에게 보낸 것이다. 선생님, 제 이름은 당신으로서는 정말 증오의 감정밖에는 느낄 수 없는 이름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슬픔으로 너무 괴롭고 너무 비참해서 당신밖에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단 10분만이라도 아이를 볼 수 없을까요? 며칠 후 그는 답장을 받았다. 화요일 5시에 우리 집으로 오시오. 계단을 오르면서 프랑스와 떼시에는 한 계단 한 계단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금방이라도 숨이 막힐 것처럼 심장이 뛰었던 것이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말이 달릴 때처럼 숨가쁜 소리, 둔탁하고 격렬한 소리가 들렸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난간을 붙들고 간신히 숨을 쉬고 있을 뿐이었다. 4층에서 그는 초인종을 눌렀다. 하녀가 와서 문을 열었다. 플라멜시 댁 맞나요? 들어오세요. 그는 응접실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는 어떤 대이변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안절부절 못하며 기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나타났다.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키가 크고 침착했으며 건장한 풍채였다. 그는 손으로 의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앉으시죠. 프랑스와 떼시에가 앉았다. 그러고서는 헐떡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선생님, 저 정말 죄송합니다. 플라멜 씨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당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는 점잖은 남자의 품위 있는 어조를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성실한 남자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위험이 느껴졌다. 프랑스와는 다시 말을 이었다.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 정말 괴로움과 후회와 수치심으로 죽을 지경입니다만 한 번만 제 아들을 껴안고 싶습니다. 플라멜 씨는 일어나서 벽난로로 다가가 종을 울렸다. 곧 하녀가 나타났다. 루이를 데려와요. 하녀가 나갔다. 그들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말없이 마주 앉아 기다렸다. 그리고서 조금 후 10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가 응접실로 뛰어들어왔다. 그러고는 자기 아버지라고 생각하는 그 남자에게 달려갔다.
그러다가 낯선 사람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해서 우뚝 멈추었다. 플라멜 씨는 아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나서 말했다. 손님에게 인사해야지, 얘야. 아이는 이 알지 못하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얌전히 다가왔다. 프랑스와 떼시에가 일어섰다. 넘어질 뻔하면서 모자를 떨어뜨렸다. 그는 자기의 아들을 천천히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떨어진 모자를 주워 그 낯선 사람에게 돌려주었다. 그러자 프랑스와가 두 팔로 어린아이를 껴안고 뺨과 머리카락과 아이의 온 얼굴에 키스를 퍼부었다. 아이는 너무도 당황한 나머지 고개를 돌리고 이 남자의 탐욕스러운 입술을 그 작은 손으로 밀쳐내려고 애썼다. 그러자 프랑스와 떼시에가 아이를 땅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이렇게 소리쳤다. 잘 있어. 안녕. 그렇게 말하고 그는 도둑처럼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정말 이기적인 남자. 하지만 자기가 이기심 덩어리인 줄은 모르는 어리석은 남자가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히 젊을 때 더 그런 것 같은데 저도 20대 때는 그런 착각을 참 많이 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뜨거운 감정이 사랑이라고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으면 그것이 사랑이다. 하지만 아니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욕심이고 그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상대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뿐이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기르고 그렇게 40대 중반이 되어보니까 사랑이란 건 정말 딱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희생. 바로 희생이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을 힘든 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좋은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신선한 바람 불 때까지 어디 나가지 마시고요. 에어컨 바람 밑에서 책 읽는 마음 많이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